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힘,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체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처럼 자기 조절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등의 요소인데, 이러한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인성지능과 다니엘 골만이 제안한 감성지능 등과 관련된다. 각각의 지능은 대체로 50 내지 30%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50에서 70% 정도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하워드 가드너의 경험,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날로 심해지던 1938년, 하워드 가드너의 부모는 고향인 독일을 등지고 미국 행배에 몸을 실었다. 하워드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어린아들 에릭을 데리고 가드너 부부는 일가 친척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했다. 하워드 가드너의 부모가 미국에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고향인 독일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훗날 수정의 밤 혹은 깨진 유리의 밤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그날 밤, 나치 독일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집, 상점 등에 대해 엄청난 폭력을 마구 휘둘러댔다. 사건 후 깨진 유리 조각이 온 시내에 흩어져 있던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날 밤에 난동으로 유대인 91명이 죽고 수백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수천 명이 수모와 테러를 당했다. 하워드 가드너 집안의 많은 친척과 가족들은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가난한 탄광촌 마을인 스크랜튼에 정착하게 된 가드너 일가는 늘 고향에 두고 온 친척들의 안위를 걱정했으며, 유대인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미국으로 건너오는 친척들에게 가드너 씨의 집은 잠시 머무르는 휴식처 같은 역할을 했다. 하워드 가드너가 기억하는 그의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는 늘 침울했다. 게다가 하워드 부부는 7살 난 아들 에릭이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마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하워드의 형 에릭이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 죽었을 때 가드너 부인은 하워드를 임신하고 있었다. 훗날 하워드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하워드야, 만약 내가 뱃속에서 널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때 모두 자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첫째 아들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컸다. 하워드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그의 형에 대해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다. 집안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형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옆집 아이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그 옆집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워드 가드너는 선천적으로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린 심한 내사시여서 두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양한시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생명이었으며 지독한 근시였다. 안경으로 약간 교정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기에 소년 하워드는 내성적일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한때 뮤지션을 꿈꾸었던 그는 1961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눈뜨게 된다. 하워드는 과학보다는 역사, 문학, 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는 청년이었으며,
어느 날 마침내 심리학을 접하게 된다. 하워드 가드너는 에릭슨과 제롬 브루너 등이 저명한 심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넬슨 굿만을 만나서는 창의성과 예술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 제로에 참여하게 된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신경학자인 노만 거신트에게 영향을 받아 실어증에 관한 신경심리학 연구를 20년 이상 하게 된다. 하지만 하워드는 순수한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현실에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개혁과 사회정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워드 가드너가 특히 흥미를 갖게 된 분야는 뇌과학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교육학에 접목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특히 사람의 뇌기능이 다양한 독립적인 기능의 총합이라는 사실에 매료되었다. 예컨대 난독증이 있지만 난기증이 없는 환자는 글을 읽을 수는 없으나 글을 쓸 수는 있다. 이런 환자는 자신이 방금 쓴 글조차 읽지 못한다. 세상에, 자기가 쓴 글을 스스로 읽을 수 없다니. 뇌 좌측에 있는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우측 시각 피질만이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좌뇌에 있는 언어 처리 영역,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 등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환자는 여전히 글을 쓸 수는 있다. 왜냐하면 좌뇌의 언어 영역과 손의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사람의 능력이 뇌의 한 부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서로 다른 부위의 기능이 종합되어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가데너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점차 신경과학 연구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후 수십 년간 신경과학과 심리학, 교육학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중 지능 이론의 발견. 마침내 가드너는 일정한 부위의 뇌 손상이 가져오는 장애 등에 대한 신경 심리학적 지식과 인지 발달 심리학적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사람의 인지 능력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이러한 독립된 여러 개의 인지 능력을 다중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하나의 종합적 지능이라는 개념, 즉 IQ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능은 한 덩어리이며 IQ가 높은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엇이든 잘할 수 있고 IQ가 낮은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은 폐기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에 지능이란 개념이 소개된 이래 지능지수 IQ에 대한 환상과 믿음은 1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유지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IQ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아직도 대중들은 IQ를 막연히 신봉한다. 1921년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역시 IQ의 대단한 신봉자였다. 그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능지수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 가장 명석한 아이들 25만 명을 출연했다. 터먼은 우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다시 IQ 검사를 실시해서 지능지수가 140이 넘는 아이들 1,470여 명을 뽑아냈다. 그야말로 수재 중의 수재 또는 천재라 할 만한 아이들을 선발해낸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터머는 이 아이들을 면밀히 추적 관찰했다. 그는 이 아이들 중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트가 나올 것이며 어른이 되면 대부분이 뛰어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터먼의 천재 집단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몇몇이 있었으나 그 비율이 그저 평범한 아이들 1,400명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비율과 비슷했다. 터먼의 천재 집단 중에서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터먼의 지능 검사를 통해 IQ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오히려 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어른이 되었을 때 터먼이 선발한 천재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에 종사하는 범죄로 살아가고 있었다. 수십 년의 추적 조사 끝에 터먼은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IQ와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IQ가 높으면 뛰어난 성취를 이루리라는 믿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지능지수가 120인 사람보다 140인 사람이 머리가 더 좋고 업무 능력도 더 높으며 사회적 성공도 이루리라는 막연한 믿음 말이다. 물론 지능지수가 학업이나 업무 성취 능력과 전혀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평균 점수인 IQ 80과 130 사이에는 분명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110만 넘으면 지능지수는 성공의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능지수가 110 정도만 넘는다면 그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남길 확률은 IQ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2007년 이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미국 학자 25명의 출신 대학 목록을 한번 살펴보라고 권유한다. 노벨상 수상자니까 당연히 인류 대학 출신일 거라고. 그렇지 않다. 물론 하버드나 예일 대학도 있지만 해밀턴 대학, 케이스 기술대학, 홀리 크로스 대학, 헌터 대학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출신도 많다. 즉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출신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 출신도 물론 있지만 놀린스 대학, 르린넬 대학, 베네라 대학, 아우스버그 대학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출신도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그저 웬만한 대학에 들어갈 정도만 똑똑하면 훗날 노벨상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처럼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수준의 지능을 지닌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남길 정도로 놀라운 성취력을 발휘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기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힘을 발휘한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능력이 몇 개로 구분되는 별개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다중지능인으로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교육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워드 가드너는 1983년 마음의 틀이라는 책을 통해 다중지능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8개의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지능에 관한 이론을 확립했다. 이 책은 대중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교육 관련자들이 지능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적어도 8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분. 1. 언어 지능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과 관계된다. 이 지능이 높으면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시인이나 소설가는 대체로 언어 지능이 높다. 2. 논리적 수학 지능은 논리적 기호나 숫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과 관계된다. 셈이 빠르고 논리적 퍼즐을 잘 푸는 사람들이 이 지능이 높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특히 요구되는 지능이다. 3. 시각 공간 지능은 입체적 공간 인지 능력과 관계된다. 진륜이 밝은 사람, 디자인이나 그림 그리기에 능한 사람 등이 이 지능이 높으며 디자이너나 건축 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지능이다. 4. 음악 지능은 리듬, 멜로디, 화음 등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한 번 들은 노래를 곧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나 음감이 뛰어난 사람은 이 지능이 높다. 음치나 박치라면 이 지능이 낮은 것이다. 음악가나 작곡가에게 요구되는 지능이다. 5. 신체 운동 지능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어떤 운동 동작이나 춤 동작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면 이 지능이 높은 것이고 어려서부터 몸치였다면 이 지능이 낮은 것이다. 운동선수나 댄서에게 특히 요구되는 지능이다. 6. 자연지능은 자연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분간하고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주변에 있는 나무나 꽃의 종류나 이름을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물학자나 식물학자 등의 특히 필요한 지능이다. 7. 대인지능은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과 관계된다.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이 지능이 높으며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 사람은 이 지능이 낮은 것이다. 뛰어난 리더십을 필요한 필수적인 지능이다.
영업사원이나 정치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지능이다. 8. 자기 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관계된다. 이는 정서지능 또는 EQ의 핵심 요소이며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자기 이해 지능은 그 자체로 특정한 직업과 관련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지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지능이다. 다음 분 하세요. 영지쌤 해주셔야 되세요. 자기 이해 지능의 중요성.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의 개념과 기존의 지능 개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인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다. 루이스 트먼이 개발했던 스탠퍼드 비넷 검사라는 IQ 검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표준화된 지능 검사인데, 이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등 4가지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대인 기능과 자기 이해 기능이 자기 이해 지능이 빠져 있다. 이 2가지 요소는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25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하워드 가드너는 대인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은 사실 하나의 지능의 2측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서 대인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은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지능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신경과학과 뇌 이미지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장이다. 우리 아이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인 마음 이론을 갖게 될 때 아이는 타인에 대한 개념과 자신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획득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혹은 달리 말해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기능이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자아의식이 생기며 자아 개념의 근본은 타인의 시선을 느낌으로써 혹은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봄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뇌과학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시선을 느낄 때 특히 활성화되는 부위는 공통적으로 뇌축, 뇌청, 뇌척 전전두엽과 세기 전소엽 등이다. 즉,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나 모두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하워드 가드너는 대인지능, 대인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은 인성지능의 서로 다른 2측면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제4부에서는 지능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자기 고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다중지능을 조사해 본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술에 성공한 최고의 예과 의사인 송명근은 논리수학지능, 자연지능, 자기이해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 제35회 로잔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발레리나 박세은은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았다. 그리고 1999년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했으며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은 시각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았다. 한편 2007년 제22회 신인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한 가수 윤아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았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각각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지능과 함께 모두 자기이해 지능이 높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 수리 지능만 높다고 해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악 지능만 높다고 해서 뛰어난 음악가로
성공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지능만 높아서는 뛰어난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지능과 함께 반드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만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이해 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감정의 조절 능력이다. 결국 자기 이해 지능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여 분위기를 맞추고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능은 흔히 리더십과 설득력으로 나타난다.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한 인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간에 모두 다 인간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 혹은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기본에는 인간관계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바로 인성지능이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에 이러한 인성지능이 포함된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자기 이해 지능은 다른 지능의 발휘를 돕는 일종의 지능의 지능, 즉 메타지능이라 부를 수 있다. 자기 이해 지능은 그 자체로는 뚜렷한 능력이 증표되진 않지만 다른 지능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능을 크게 발휘시키는 일종의 촉매제나 효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서 축구에 재능을 보이는 운동선수가 성공적인 축구선수로서 대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팀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감독 코치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심리적 안정도 얻고 동기부여와 자신감도 얻어서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가디너의 자기 이해 지능은 회복 탄력성의 자기 조절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의 바탕이 되는 감정 조절력, 충동 억제력, 원인 분석력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감정 조절력, 촛불 문제와 사탕.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의 기반은 자기 이해 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 지능은 감정 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주의력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센 교수팀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긍정적 정서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해 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발했는데 그중 덩커가 개발한 그림 A의 촛불 문제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에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냥 한 갑과 앞정 한 상자, 그리고 양초 하나를 나눠준 다음 이 초를 교실 벽에 붙여 불을 붙이되 촛농이 책상 위나 교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우리는 초를 평평한 바닥 위에 붙여 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얼른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림 B에서 나타나 있다. 정답을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압정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하는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덩커는 이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라고 불렀다. 즉, 압정이 담겨져 있는 압정 상자에 주어진 기능은 압정 담고 있기다. 이러한 압정 상자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해서 압정을 쏟아내고
빈 앞정 상자에 초받침대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창의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열쇠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상상력과는 다르다. 창의성이란 곧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며, 창의성이 높아야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업무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사물에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물 한 컵이 있다. 이때 이 컵에 주어진 기능은 물을 담는 것이다. 그러나 물을 따라 버리면 그 컵은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란 결국 사물에 주어진 의미를 던져버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능력은 회복 탄력성의 주요 구성 요인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에 대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놓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능력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다.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려면,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센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5분 동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깔깔대며 즐겁게 영화를 봤다. 다른 그룹에겐 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적 내용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각각 10분을 주고 벙커의 촛불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과연 어느 그룹이 잘 풀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깔깔대며 즐겁게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은 75%가 10분 내에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를 자극한 영화를 본 그룹은 단 20%만 문제를 풀었다. 두 학생 그룹 사이에 지능이나 학력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잠시 웃었다는 사실, 즉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이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아이젠 교수팀은 코미디 영화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싸구려 캔디 몇 개를 주어도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미세하게 좋아진 기분의 차이는 엄청났다.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해 촛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창의성 테스트 문제도 더 잘 풀었다. 빈방의 천장으로부터 늘어뜨려진 밧줄 두 개가 있다. 밧줄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다. 문제는 이 두 밧줄의 끝을 묶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밧줄 잡고 다른 밧줄로 가까이 가면 줄이 짧아서 닿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봐도 방 안에는 나무 의자 하나 있을 뿐이다. 과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 방법은 나무 의자에 있다. 물론 나무 의자에 앉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무 의자를 받침대로 딛고 올라서 봐야 이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것은 의자에 주어진 기능적 고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의자를 의자로 보는 것이니까. 해결 방법은 한 밧줄 끝에 의자를 묶어 마치 추처럼 흔드는 것이다. 밧줄 중 하나의 의자를 매달아서 흔든다. 그리고는 다른 밧줄을 끌어와서는 의자를 추로 삼아 흔들리는 밧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잡아서 의자를 풀고 두 밧줄을 묶으면 된다.
역시 여기서도 문제의 핵심 의자라는 사물을 밧줄을 흔들 수 있는 일종의 무거운 추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기능적 고정성 극복의 능력이다. 아이센 교수팀의 실험에 의하면 밧줄 문제 역시 사탕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해결했다. 긍정적 정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은 아이센 교수의 실험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로시의 연상 실험을 따르면 쿠키나 주스 같은 작은 선물을 받거나 5분간 코미디 영화를 봐서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확장된 연상 능력을 보였다. 예컨대 주어진 단어들을 다른 범주의 개념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운송수단이라는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낙타, 발 등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운송수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 즉, 개념적으로 먼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확장된 연상작용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고정관념의 표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스나 과자를 받거나 코미디 영화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확장된 연상작용 능력을 보였을 것이다. 사탕 한 봉지 위력.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주로 실험 대상자가 학생들이라는 데 있다. 긍정적 정서가 다양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긍정적 정서의 이러한 효과가 어린,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이센 교수는 비슷한 실험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전문직 중에 하나인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들을 상대로 긍정적 정서가 의사들의 진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미국의 대형 종합병원인 헨리포드 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 44명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감사의 표시로 사탕 한 봉지씩 받은 의사들은 창의성 테스트 문제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의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은 사탕 한 봉지가 유발시킨 긍정적 정서는 순간적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인 의사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마저도 높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자신의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 인간적인 동기, 의사가 되기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보람 있다 등을 외재적 동기, 의사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등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사람을 보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열린 마음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아이센 교수팀은 수년 뒤 다시 내과 의사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이번에는 사탕 한 봉지를 받아 유발된 긍정적 정서가 의사 본연의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의사들을 사탕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눈 후 간질환 환자의 복잡한 케이스를 주고 진단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탕을 받은 의사들이 훨씬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 물론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사탕을 먹지는 않았다. 다만 감사의 표시라며 작은 비닐봉지에 예쁘게 리본으로 포장한 사탕을 받기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더 높은 창의성을 보였고 더 빨리 관련 정보들을 통합했으며 초기에 내린 잘못된 진단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신속히 바꾸는 유연성을 보였다. 그들은
사탕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간질환과 관련된 단서를 더 일찍 발견해냈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도 더 자유로워졌다. 한마디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의사들을 통합된 정보를 더 일찍 도출해냈으며 생각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구려 사탕 묘달에 의해 유발된 작은 긍정적 정서의 효과는 놀라웠다.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반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아이센 교수팀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긍정적 정서가 협상 능력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재 동기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긍정적 정서 형상의 효과.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으로 유발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사탕 선물을 받았다든지 5분간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든지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든지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음,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이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긍정적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만이 있었을 뿐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이것이 도파민의 효과라는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는 뇌의 도파민 레벨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 도파민 레벨이 높아졌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나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도파민에 대해 신경세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지녔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에 따른 긍정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 보다 활발히 작용하게 되어 마치 선천적으로 쾌활하고 행복한 성격을 지닌 사람의 뇌에 가까워지게 된다. 긍정적 정서는 자기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시켜준다. 대인관계 능력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혹은 타인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즉 관계성이란 확장된 자아의 문제다. 긍정적 정서는 확장된 자아 개념을 유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자아 확장력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봉사나 선행을 베풀 가능성도 높아지고 친절해지며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 된다.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의 증가와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보다 폭넓은 사유와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도 밝혀졌다.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한 아이센 교수팀은 긍정적 정서가 사회 범주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64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집단에게만 마찬가지로 예쁘게 포장된 사탕을 나눠줌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약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게 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성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사진이 등장했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피험자들은 가난한 사람, 노인, 청소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 범주 안에 속한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면 다른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약화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온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유난히 많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준다. 예컨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늘 하던 일만 하고 먹던 것만을 먹으려는 반면 긍정적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한 실험 결과를 보자.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사람들은 특정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들 일부에게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후 널리 알려진 크래커 브랜드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아마도 맛이 없을 것이라 보여지는 것을 여러 제시하고 구입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지 물었다. 그 결과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하는 비율은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높았다. 즉, 긍정적인 정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호기심과 적극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가 일상적 업무에 있어서 새롭고 독특한 것에 대한 선호도를 증진시키며 또한 창의적이고도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글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이처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개인적 능력뿐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은 경영과 조직의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현실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가 구글이다. 1998년 무명의 대학생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베이지가 회사를 차렸을 당시 이미 검색 엔진 시장은 야후, 알타비스타, 익사이트 등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 중이었다. 신생 소규모 검색 엔진 업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린과 페이지는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는데, 이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히 찾아 순서대로 배열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들 젊은이는 새로운 회사를 차릴 의도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검색 엔진 기술을 당시의 거대 검색 엔진 회사인 알타비스타나 익사이트 등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회사도 이들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검색 기술은 대동소이한 것이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만이 치열한 검색 엔진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기술을 아무도 사주지 않자 브린과 페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수밖에. 하지만 만약 이때 모든 일이 브린과 페이지가 원하는 대로 풀렸다면 오늘날의 구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검색 엔진이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브린과 페이지는 비교적 쉽게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검색 결과 배열 방식 덕택에 다른 검색 엔진보다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1999년 9월 공식적인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구글 사이트에서는 이미 하루 300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구글은 최대 경쟁사인 야후마저 끌어안아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는 검색 엔진이 되었다. 결국 창업 3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구글은 이제 스마트폰과 브라우저, 구글 맵, 구글 문서, 웹 기반의 크롬 OS 등의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서비스를 쏟아내면서 가장 거대한 IT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1,760억 불이고 2009년 기술 236억 불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초기보다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0.1%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창업자인 브린과 페이지는 구글이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것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러한 믿음은 전 세계 구글사의 사무실 환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린과 페이지는 즐겁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앨리스 아이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펀 경영을 실천해 간다. 사무실을 네온 사인으로 현란하게 치장한다거나 온갖 기괴한 장난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모두 사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긍정적 정서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이라는 앨리스 아이센의 연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현장인 셈이다. 예컨대 구글의 한국지사 사무실을 보면 마치 놀이터와 장난감 가게를 연상시킨다. 전 세계 구글의 구내식당은 모두 무료이며 제공되는 음식은 어떤 구내식당보다도 고급스럽다. 휴게실에는 포켓볼과 미니축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완비되어 있고 안마 의자와 게임기도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곧 직원들의 창의성이며 창의성은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등의 최소화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것을 구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구글의 혁신적인 성장 성과들은 실제로 펀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축구하며 놀다가 식당에서 같이 떠들떡하다가 식사하다가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실현되는 점이 구글의 강점이다. 이러한 구글의 펀 경영을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도 특히 창의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IT 기업이나 각종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모방하고 있다. 아이센 교수팀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긍정적 정서가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키워준다는 연구를 속속 발표했다. 수십 편에 이르는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을 갖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지며 창의적으로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유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과 웬만한 대인관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한 개인의 지능과 성취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직장, 사회, 학교 생활에서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얼만큼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어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아이센 교수는 긍정적 감정은 판단성과 유연성, 창의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웬만한 인간관계 역시 가능하게 한다. 직장인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온다.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은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이 힘들다거나 보수가 적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다. 보다 웬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업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스스로 신바람이 나고 말할 수 없이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뛰어난 업무 능력 성취를 발휘하기 마련이다. 결국 세상은 그들의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딱 좋네요. 오늘의 영어는 Are you gonna burn out? Are you gonna burn out? Are you gonna 들어보셨죠? 아이, gonna burn out. Are you going to를 줄여서 gonna라고 하잖아요. Are you gonna burn out? 뭐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러다 지치지 않겠어요? Are you gonna burn out? Are you gonna burn out? burnout은 들어보셨죠? 다 아는 얘기고. Are you gonna burn out? 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야, 너 그러다 지치지 않겠니? 할 때 Are you gonna burn out?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활짝 또 웃어야죠. 디제네 미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